네,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유럽 국가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러시아의 추가적인 위협 이런 것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키워야 하는데 예산이 또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위력이 입증된 드론 쪽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에서는 드론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면서 결국 재래식 전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한창인데요. 왜 유럽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안보, 방위 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문제 아시아경제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휴전 협상이 본격화되고 곧 휴전이 된다고 치면 그럼 이제는 이제 유럽의 전쟁이 끝났구나, 평화의 시기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유럽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고민이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 좀 군사력, 무장을 더 키울 수 있나, 이런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크라이나 휴전과 관련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자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게 성사가 된다면은 바로 휴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유럽에서는 이 전쟁이 끝나도 결국 유럽 안보는 계속 위협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하. 또 앞으로 이제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의 방위를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만 맡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유럽 내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 공동으로 맡게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이 일단 한 3만 명 규모의 이제 안심군이란 이름의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안심군. 이 군대는 이제 다국적군처럼 구성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군으로 이제 파병을 한다, 이렇게 발표는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을 파병하지 않는 대신 유럽의 안보는 유럽 니들이 알아서 지켜라 해가지고 유럽 국가들이 결국은 그 안심군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주둔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유럽 내 나토 회원국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제 군비 확충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네. 그리고 또 나토 회원국들 국방비도 앞으로 10년 동안 GDP 대비 5%까지 늘리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나토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공동 방위 기금을 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돈을 어디에 과연 집중해 쓸 것이냐, 그걸 놓고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러시아는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한 5년 정도 뒤인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잃은 재래식 전력을 거의 다 회복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유럽도 그러면 5년 내로 러시아와 대적할 만한 전력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지금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예산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음흠. 그래서 양자택일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엄청난 효율성을 보여준 드론에 집중하자, 그런 논의가 나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드론 하나만 갖고는 뭐 다 막을 순 없다. 아하. 이런 드론 만능주의는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네. 반론이 지금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음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럽 내 그리고 미국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도 드론만 많이 뽑는다고 이제 만사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러시아의 드론들이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영상 아마 많이 보셨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 동부 그 무슨 공항이죠? 공항 깊숙한 곳까지 그 큰 뭐 트럭에 드론들 싣고 가가지고 거기 수십억 대 되는 그 전투기들 다 드론으로 그때 공격한 그러한 사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굉장히 이제 드론이라는 것이 전쟁에서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드론 전력을 첨단화하는 게 앞으로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현우 기자 설명대로라면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재래식 전력을 확충하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만만치 않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드론이 정말 대규모로 전장에 투입돼서 맹활약을 했던 이제 첫 전쟁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굉장히 많은 언론들의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금 성과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모든 성과가 드론 혼자서 이뤄낸 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
이 드론은 어디까지나 이제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기존 재래식 무기의 보조 역할로서 반격 작전을 할 때 유리한 측면을 도와주는 무기지, 이것만 가지고는 전황을 뒤집거나 아니면 승리를 이제 확정짓는 그런 무기는 아니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효용성이 큰 건 맞지만 그거 자체, 드론 자체가 하나의 어떤 핵심적인 무기보다는 기존의 재래식 무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드론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의 드론 활용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 우크라이나가 훨씬 잘한 건 사실이고, 뭐 러시아의 탱크나 장갑차 수천 대도 격파를 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전투기도 괴멸을 시켰고, 군함도 상당수 파괴를 하는 등 육해공에서 모두 활약은 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전체 영토의 20%를 러시아에 잠식당한 상황입니다. 이 러시아가 가진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이 아무리 전투에서는 비효율적이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냈다는 게 결론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 역시 실제 지금 방어 전선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드론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것보다는 미국과 유럽에서 보내준 이제 각종 포탄이나 네. 탄도미사일 같은 재래식 전력, 그리고 100만 명에 달하는 징집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방어가 가능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재래식 전력이 일단 잘 갖춰져야 드론을 보조 무기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드론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이 앞다퉈서 유럽이 일단 재래식 전력이 너무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부터 키우고 그 다음에 드론 전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뭐 쉽게 비유를 한다면 일단은 기초 체력을 좀 튼튼히 하는 게 지금 유럽으로서는 그것이 이제 재래식 전력을 확고히 갖추는 뭐 그런 식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의 강국들 보면은 재래식 전력도 상당하지 않을까. 일단 선진국이고 하니까 거기에서 뭐 러시아의 전력이 강하다고 해도 그 나라들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무기를 다 갖추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죠. 네, 사실 재래식 전력은 지금 이제 평화가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러시아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의 지금 방산업체들은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계속 이제 군사 내수 시장이 따로 있어서 지속적으로 뭐 무기를 대량 생산을 하던 그런 체제가 아니라 주로 뭐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곳에 수출하기 위한 수출 물량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네.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나 벌어졌나요? 일단 무엇보다 전쟁의 지금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알려진 포탄용 탄약부터 살펴보면은 유럽은 우크라이나 개전 이전의 생산량은 연간 30만 발 정도였다고 합니다. 연간 30만 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연간 80만 발 정도니까 유럽 전체량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한 나라보다도 유럽 전체가 절반도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량을 3배 이상 늘려서 연간 100만 발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걸 거의 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는 연간 생산량이 400만 발을 넘는다고 합니다.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러면. 예, 일단 이거부터 4배 차이가 나는데요. 그리고 이제 현대전의 기본 장비라고 할 수 있는 탱크의 경우에도 상당히 격차가 심합니다. 지금 유럽에서 사실 탱크를 정기적으로 계속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는 독일의 라인메탈사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네. 연간 생산량이 한 50대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간 50대?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많지 않네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물론 이제 전시 경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생산량이 더 늘어났지만 올해 지금 예상되는 생산량이 1,500대입니다. 이거는 지금 30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재래식 무기들의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는 네. 뭐 드론 생산량, 드론에 집중할 거냐, 탱크에 집중할 거냐, 이게 논의 자체가 거의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드론도 사실은 생산에 집중한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러시아가 지금 매달 5,000대씩 1년에 6만 대 정도 생산을 하는데 유럽에서는 전체 국가를 다 통틀어도 1년에 1,000대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차이가 크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드론 집중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 전반적인 생산량을 다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드론이든 재래식이든 뭐 지금 앞뒤 가릴 때가 아니네요. 다 늘려야 되는데 이제 어떤 선호를 어디에 두느냐 면에서 기초 체력적인 이 재래식 전력에 좀 우선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우리 국민들도 많이 보셨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이 드론 문제 그리고 또 북한군이 여기 지금 참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북한군들이 거기 가서 어떤 드론의 첨단 공격 그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배워 온다면 우리한테도 상당히 이게 좀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그런 걱정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현우 기자가 설명한 이 드론 만능주의라든지 재래식 전력의 확충 문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 핵전력의 대응 문제 이런 등등이 얽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유럽에서 일고 있다는 그 갑론을박과 관련해서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군의 경우에는 지금 저출산 문제가 또 그렇죠. 그 문제도 있죠. 많이 지금 군대가 많이 감소가 된 상황이고 네. 최근에 국군 숫자가 45만 명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많이 줄었네요. 제가 92년에 제대를 했는데 예. 제 기억에 그때 한 60만 대군 이랬던 것 같은데 거의 많이 줄었네요. 예, 그래서 그동안 국방 마지노선이라고 불렸던 선이 50만 명 선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거를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드론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공중용 드론뿐만 아니라 육상 드론 생산량도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드론 의존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좀 힘을 받고 있는데, 근데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에는 다 자동화가 된다고 이제 드론만 믿고서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결국엔 재래식 전력도 상당히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어서 양쪽 의견이 좀 충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뭐 드론 사령부 이런 것도 창설하고 예, 나름 어쨌든 드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우크라이나는 대부분 지형이 평지였기 때문에 그렇죠. 드론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지형이었는데, 효율성도 높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토 대부분이 산악 지형인 이 한반도 전장에서는 이제 드론의 시각이 많이 제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산악이나 숲 지형이 많은 이제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이제 드론에 대한 의존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저 숨을 데가 많네요. 그리고 예, 산악 지형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바위 뒤에 숨어도 되고 나무 밑에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이제 드론 재밍이나 드론을 격추하기가 더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론이 이제 우크라이나처럼 아주 크게 활약하기는 힘든 전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드론이라는 이제 새로운 병기뿐만 아니라 뭐 재래식 포병이나 네. 기습 전투가 가능한 기계화 부대, 공격용 헬기 등이 여전히 많이 필요한 전장이기 때문에 드론에만 예산을 집중해서 안 된다 이런 반론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뭐 하나의 무기 체계가 어느 전장에서나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 사정에 맞춰서 이제 집중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리 첨단화된 시대가 온다고 해도 군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효율적인 가용 인력을 재배치하는 문제나 아니면 군인의 처우 개선 이걸 통해서 인력을 유지하는 방향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지를 두고서 앞으로 더 많은 이제 연구가 진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맞는 그러한 전력들, 그런 전략들을 또 세워야 되겠죠. 옛말에 뭐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맹활약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꼭 그게 들어맞을 것이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으니까 우리나라 지형,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전략, 또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 어쨌든 지금 이 유럽에서 일고 있는 이 드론 만능주의, 이 재래식 전력 확충과 관련된 갑론을박, 이것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까지 이현우 기자와 알아봤습니다.